10강 수업은요, 162페이지 35번부터입니다. 자, 162페이지 35번부터 자본탐상 CBT 10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35번 항공우주용 자본탐상시험 방법의 조명장치 및 조도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해놨습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항공우주용 자본탐상 방법 규격지번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요것도 기본적인 거라서 이렇게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눈에 익을 것입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백색 등의 조도 측정 최대 허용 간격은 며칠이냐 하면 60일입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를 사용할 때는 최대 1주간의 간격으로 규정된 조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36번 항공우주용 자본탐상검사 방법에서 탐상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이런 내용은 별도의 지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얼마 동안 보관하라는 별도의 지정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때 몇 년간 보존하도록 하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철강재료 자본탐상시험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 대한 이 통전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고, 자본의 농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 시간과 자본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잔류법의 통전 시간은 원칙적으로 4분의 1 내지 1초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틀렸습니다. 충격 전류의 통전 시간은 원칙적으로 12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 3초 틀렸습니다. 형광습식인 경우 자본 농도는 2 내지 5g/L의 범위로 한다. 틀렸습니다. 비형광습식인 경우 자본 농도는 2 내지 10g/L의 범위로 한다. 요게 라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참고로 형광습식 자본 농도는요 0.2에서 2g/L의 범위로 합니다. 자, 38번 철강재료 자본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시험 기록의 기호 그 다음에 3000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코일법을 사용하여 3000A의 충격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게 맞습니다. 충격 전류는 V자 거꾸로 된 겁니다. 39번 철강 재료의 자본 탐상 시험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탐상한 결과 확인된 자본 모양이 결함이죠. 험에 의한 것이라 판정하기 곤란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합당한 것은, 자, 있는 그대로 자본 모양으로 분류한다. 이건 아니죠. 탈자를 하고 재시험을 해보는 게 이게 맞습니다. 자, 다 펴진 상태를 개선한 후 자본 모양을 분류한다. 우리가 비파이 검사할 때 이렇게 개선한다 이런 것은 영접을 할 때 하는 것이 여기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의사지시로 판정한다. 한 번 더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라번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누설 비파계 검사, 리키지 테스트, LT에 이용되는
헬륨 질량 분석기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그 누설비 파괴 검사를 아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몇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온 포집 장치, 필라멘트, 자장 영역 이거는 맞는데 전자 포획 장치가 아닌데 이 전자 포획 장치는 헬륨이 아니고 할로겐 누설 검사에 이용되는 장치입니다. 자, 헬륨 질량 분석기 원리는 헬륨 기체 질량 분석기용 헬륨 누설 검출기를 이용하여 누설율이나 누설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40번요.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시험 장치는, 자, 여기 이제 자분 탐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시험 장치는입니다. 직류식 자화 장치. 그래서 보통 교류를 많이 쓰는데 직류도 씁니다. 연구자석을 이용한 자화 장치. 이것도 극관법은 직류식도 있고 연구자석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교류식도 있습니다. 자, 자외선의 파장이 320 내지 400 나노미터인 자외선 조사 장치다. 이 파장 범위가 320 내지 400 나노미터 맞아요. 그런데 라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필터면 10cm 거리에서 자외선 강도 8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인 자외선의 조사 장치다. 근데 요거는 중대한 오류가 10cm가 아니고 얼마냐 하면은 38cm 높이입니다. 38cm 높이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강도 80이 아니고 얼마냐 하면은 800이 됩니다.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규격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요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말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표시를 한 번씩 더 하고 한 번 적어 줌으로써 이 부분을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와전류 탐상시험, 와전류 탐상시험은 ET 또는 ECT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기의 와전류 탐상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기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전류 탐상검사는 강자성체와 비자성체 구분이 없고 전도체, 전기가 잘 당하는 전도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전류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앞에 건 필요 없고 이 전도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에도 보면 전도성 시험체 내부에서 발생한 유도전류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다에 와전류 분포 변화를 시험 코일 임피던스 변화로 시험 코일 임피던스 변화로 분석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결함 탐사한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험체 표면과 시험 코일과의 거리 변화를 이용하여 결함 형상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함 위치와 형상을 알 수 있지만 이 크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결함 크기는 여기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어요. 41번 굴삭기 몸체에 칠해진 페인트 막의 품질을 비파괴 시험하기 위하여 막 두께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검사법은 와전류 탐상시험입니다. 이 와전류는 페인트 막의 품질을 검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말입니다.
표면 불연소, 결함이지요. 표면 불연소, 즉 결함 존재하면은 자속 일부가 외부 공간으로 누설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누설 자속 탐산법은 누설 자속 밀도를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 결함을 평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답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비파괴 검사법은 결함 길이, 형상, 깊이에 대한 이 결함 깊이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결함 깊이 측정은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답은 부적합한 설명입니다. 라번을 한번 살펴보면은 철강 재료 투자율은 비자성체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서 자본 탐상이 효율적이다. 맞죠? 강자성체입니다. 42번 비파괴 검사법 종류에 따른 원리 및 특성이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침투 탐상 시험은 대표적으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스트레인 측정이 누설 자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누설 자석은 자기 비파괴 검사입니다. 초음파 탐상은 표면 균열 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은 방사선이 투과해서 하는 것이 플러그 라이터 검출이 아닙니다. 최종 가공 완료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연속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 가공 열처리 균열이 되겠습니다. 최종 가공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균열에 해당합니다. 43번 비파괴 검사를 이용하는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명은 제품을 평가한다. 맞지요? 나 정확한 제품 원가를 산출한다. 이건 절대로 비파괴 검사로 원가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결함을 탐사한다. 맞고요. 용접 후에 발생하는 결함을 탐사한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44번 침투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은 결함이 시험체의 표면에 열려 있을 필요는 없다.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려 있어야만 침투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척제로 지시 모양 형성시켜 미세한 결함까지 찾는 시험법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세척제에다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세척제는 뭐냐면은 결함이 없는 부분에 남아있는 잉여 침투제를 제거하는 것이지 지시 모양을 형성시켜 미세한 결함까지 찾는 시험법은 아닙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척제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처리나 후처리할 때 쓰는 것이지 침투 지시 모양을 형성시키는 것은 침투제고요. 이걸 미세한 결함까지 잘 찾게 해주는 것은 이제 현상제를 썼을 때지 세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 기술 부분에 한자는 말이죠. 우리 언어가 좋든 싫든 한자가 거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과학이나 기술이나 수학 부분에서 정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특히 기술 부분에는 영어도 있는데 영어가 순수한 영어보다도 일본식 기술 영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개념 정립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난독이라는 문제가 있잖아. 읽기는 읽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언어가요,
한자하고 섞여서 왔는데다가 또 일본식 한자, 일본식 영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다 콘크리트, 목재 등과 같은 흡수성 외에 거의 모든 재료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라 어두운 곳에서는 적색,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고 관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백지의 결함지시 모양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백지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는 또 적색,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5번 와전류 탐상시험은 ET 또는 ECT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자유도시험의 특징으로서 옳은 설명은 주로 표면이나 표면 직하, 표면 바로 밑에 있는 표면 직하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맞습니다. 가는 선이나 고온에서의 시험 등에서는 부적합한 검사법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고온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접촉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속 자동화된 검사가 쉽지 않다 했는데 비접촉법입니다. 고속 자동화 검사 가능합니다. 수헐즈에서 수백 헐즈의 교류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범인자의 영향이 적다. 이건 아닙니다. 자범인자가 교류를 하면 왔다 갔다 할 때 자범인자의 영향이 적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기서 라는 구조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46번 전위차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일렉트릭 볼트. 여러분은 볼트는 전위라 전기의 위치야. 플러스가 높은 곳에서 마이너스가 낮은 곳에서 흘러가겠죠.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물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물이.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상선약수라는 건 뭐냐면 물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이롭게 해준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선약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주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어떤 장애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이 전기의 위치가 전이차인데요. 이 일렉트릭 볼트의 의미는 뭐냐? 1V 전이차가 있는 전자가 받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1V 전이차가 있는 전자가 받는 에너지 단위를 일렉트릭 볼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1일렉트론 볼트. 1일렉트론. 전자니까 일렉트릭이, 조금 전에 제가 발음을 잘못, 일렉트릭이 아니고 일렉트론, 전자. 일렉트릭은 전기고요. 일렉트론, 전자가 받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자, 이 개념 정립은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 47번 자분탐상시험법의 원형좌화법에서는 자화력을 암페어로 표시합니다. 전력이잖아요. 그죠? 코일 이용한 선형좌화법에서는 자화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AT로 표시합니다. 암페어하고 코일 가문수를 묶어서 이렇게 자화력을 표시합니다. 자화력은 전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코일법에서는 반드시 AT로 이제 수식을 만듭니다. 48번 음향방출 시험을 AET라고 합니다. 또는 뭐 줄여서 AT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AET가 맞겠죠. 어쿠스틱, 음향의 에미션 방출 테스트. 그래서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AET에 대한 옳은 설명인 것은 이 검출 파형은 주로 돌발형하고 연속형으로 나눈다. 돌발형하고 연속형으로 나눈다는 걸 꼭 좀 여러분 눈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할 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음파가 더 높은 초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탐촉자가 능동적으로 초음파를 송신하여 결함에서 반사되는 수심파를 계측한다. 초음파는 초음파입니다. 자, 계략적인 음파 분류,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표도 있잖아요. 항상 표시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초저주 음파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초저주 음파는 20Hz 이내입니다. 20Hz라는 것은 1초에 20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굉장히 낮은 저주 음파, 초저주 음파는 20Hz 이하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infrasound라고 합니다. infrasound. 그 다음 우리 보통 음파, 우리가 이제 듣는 음파는 20kHz까지입니다. 어쿠스틱이라고 하는데 가장 우리 가청 음파 중에서는 20kHz가 맥시멈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가 있어요. 울트라 사운드라고 하는데 20kHz에서 2MHz까지가 있고 심지어 200MHz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이후로는 전부 다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금속에 주로 적용되는 초음파는 2 내지 5MHz입니다. 2 내지 5MHz 범위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저도 여기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학교나 이런 데 현장으로 한번 가보니까 2MHz하고 4MHz를 많이 쓰더라고요. 자, 헬륨 질량 분석법, 압력 변화 시험 등과 같은 종류의 비파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많이 했죠. 누설 검사입니다. 누설 검사는 리키지 테스트 해가지고 LT라고 합니다. LT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기포 누설 시험, 할로겐 누설 검사, 헬륨 질량 분석 검사, 압력 변화 시험, 기체 방사선 동위원소법 등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것도 표시를 해두었다가 계속 반복해서 참고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49번입니다. 표면의 열린 결함 상태의 효율성이 우수한 비파괴 검사법은 침투 탐상법입니다. 50번 아변봉 내의 비금속 개체물이 아변 방향입니다. 아변 방향으로 납작하고 길게 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트링거라고 합니다. 스트링거. 비금속 개체물이 납작하고 길게 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즉층 라미네이션하고 요거는 또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 자기 부상 열차 및 핵자기 공명, 단층 영상 장치 등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초전도 재료입니다. 초전도 재료는 전기 저항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재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초전도 재료가 자기 부상 열차에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핵자기, 공명, 단층, 영상장치 등에도 응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웃인 좋든 싫든 일본에서 생간선 철도라든지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부상이라는 약간 위로 떠서 갑니다. 레일 위로.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고 지금 앞으로 일본이 자기 부상 열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보단 핵자기 공명 단층 영상 장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엑스레이나 병원에 쓰이는 MRI나 이런 장치 있죠. 이런 부분의 의료기계 같은 데도 일본이 굉장히 발달했다고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시마츠라는 곳을 교토에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실용화할 수 있는 엑스레이 장비가 제일 먼저 시마츠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물론 유럽에서 퀴리 부인이나 이런 때부터 만들었지만은 일본에서 근대적으로 시마츠에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가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MRI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속품 있죠. 그걸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자, 52번 대표적인 구리 합금 청동의 합금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구리 주석을 청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는 좁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넓은 의미의 청동은 뭐냐면 구리 플러스 아연이 황동입니다. 황동위의 모든 구리 합금을 청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입니다. 자, 53번 탄소강은 900도 C 전후의 고온에서 불순물이 모여 있으면 가공 중 균열 생겨서 열간 가공 어렵고 적열 매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원소의 영향이냐면 황입니다. 황은 대표적인 적열 매짐을 일으키는 원소고요. 이는 상온 매짐 또는 저온 매짐이랍니다. 상온 매짐 또는 저온 매짐을 일으키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철소에서 재련할 때는 제일 막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인하고 황의 제거입니다. 그 중에서 이는 그래도 줌을 만들 때 유동성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점이 있지만, 황은 그 철강제에서는 재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거가 다 안 될 때는 이 황은 어떻게 해주냐면 한 곳에 모이도록 안 합니다. 흩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취성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황은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이 집중해 버리면 반드시 그 재료에서는 외력을 가하거나 이러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황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54번 다음 금속 원소 중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원소는 뭐냐면 백금이 좀 무거워요. 여러분 아마 저 백금하고 이런 걸 한번 보면은 좀 많이 무거워요. 자, 비중 4.5 이하의 대표적인 경금속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경금속은 티탄 4.5를 기준으로 합니다. 티탄 4.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티탄부터 그 이하로는 경금속이 됩니다. 알루미늄 2.7, 마그네슘 1.74, 베릴륨 1.8.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없지만은 그 우리 리튬 있잖아요. 리튬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2차전지에 그 2차전지에 쓰이는 리튬도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경금속입니다. 물보다 오히려 가벼워요. 리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경금속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어떤 그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리튬이 많은 나라가 칠레더라고요. 칠레가 그 남미의 길쭉한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까지 그 광물 자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많이 발견이 됐대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우라늄이나 이런 리튬 같은 게 있대요.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채굴 방법이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게 세계 5위 매장량인데 채굴 방법이 굉장히 앞섰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리튬도 물보다 가볍습니다. 자, 이게 경금속입니다. 니켈, 구리 비중은 두 개가 다 8.9입니다. 다만 구리가 조금 무겁습니다. 니켈은 8.89니까 조금 무거워요. 백금은 221.5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누설검사에서 다음 설명이 나타내고 있는 용어의 뜻은 기체 실제 압력으로 완전 진공일 때가 0이며 대기압과 게이지 압력을 더한 값이다.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절대 압력. 자,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누설검사와 비교했을 때 발포 누설검사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었습니다.
발포 이거는 지시 관찰이 쉽습니다. 누설 위치의 판단이 빠릅니다. 검사 비용이 적게 들며 안전한 시험 방법입니다. 단, 라를 한번 봅시다. 감도가 매우 높고 정확한 교정 가능한데 이거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기포 누설 검사 단점, 고감도가 불가능하다. 정확한 교정수단이 불가하고요. 매우 크거나 작은 결함 검출을 곤란합니다. 주변 환경, 온도, 바람, 습도에 민감합니다. 발포의 특성이 좌우된다. 여기 이런 단점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냐, 지시 관찰도 쉽고 위치 판단도 빠르고 검사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한 시험 방법이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밑에 이제 또 단점이 많으니까 크게 우수한 그런 검사법은 아니다. 기포 누설 검사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